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A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 출연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무님께 첫 번째로 질문 드릴 거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 얘기인데 요즘은 좀 헷갈리는 게요. 배드 뉴스 이제 굿 뉴스 이럴 때도 네. 있고 네. 또 굿 뉴스 이제 굿 뉴스 이럴 네. 때도 있어가지고 기준을 어디에 잡고 정확하게 좀 세부적으로 알아야 네.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용 관련해서는 예상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잘 나왔잖아요. 네. 시장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네. 최근에 그런 미국 시장 봤는데 네. 해석의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 크게 4가지 항목이 발표가 되죠. 네. 그래서 비농업 순고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약자로 보면 NFP라고 부르고 NFP. 예. 네. 그다음에 실업률, 그다음에 참여율, 네.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 요 4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팝업으로 뜨는 게 이제 NFP입니다. 그래서 NFP가 이제 화면에 표에서 나오겠지만 33만 6천 명 순증이 일어났죠. 그래서 엄청난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예상치 17만 명을 훨씬 상회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상당히 빡빡하구나 여전히. 그렇죠. 노동시장이 빡빡하니까 결국 이것이 임금 상승 압력을 더 가중시키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이틀 전에 발표했던 ADP 민간 고용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 포지션을 매수로 잡았던 트레이더들이 망했다, 그러니까. 놀랐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매도로 전환한 부분이 초반에는 있었고요. 근데 이제 차례로 팝업이 뜨면서 실업률은 이제 사실 예상은 3.7%였는데 실제는 3.8%가 나왔고 항상 넘어갔고요. 제가 한번 좀 유익 있게 좀 봐주십사 했었던 참여율은 62.8%로 전월 대비 동일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키워드는 사실 임금 상승률이었거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예상은 전월 대비 0.3%. 근데 실제는 0.2%가 나오면서 이것을 확인한 이제 시장에서는 네. 이제 바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이 그림은 사실 연준에서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 90년대 보시면 고용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은 둔화되면서 네. 이른바 골디락스가 이제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 특히 조건이군요. 이제 인터넷이 이제 퍼지면서 사실 생산성에도 상당한 그 상승 효과를 나타냈는데 지금이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 네.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 그런 상황이 지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차트에 보시듯이 초반에는 올랐다가 나중에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랬죠. 예. 이거를 찬찬히 이제 투자자들이 뜯어봅니다. 뜯어봤을 때 그럼 왜 고용자 수는 늘어나고 임금 상승은 둔화됐는가 봤을 때 그렇죠. 세부 항목을 보니까 뭐 보통 레저, 예. 그다음에 운송, 그다음에 웨어하우스 예. 이 업종에서의 그 순증이 늘어났던 거죠.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빨간색 박스로 이제 체크해 저희가 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차트 아까 나왔던 차트 보시면 파란색 막대기였고요. 요 빨간색 박스로 나타낸 요 부분이 네. 지금 고용 증가를 보였는데 네. 사실 미국의 그 업종 중에 평균적으로 임금이 상당히 낮은 쪽에 속합니다. 그러면 예. 돈을 적게 받던 사람들이 네. 돈을 좀 네. 늘어난 거군요. 그게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시장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영을 했고 이날부터 이제 11월 금리 인상 베팅이 점점 이제 확률이 줄어들면서 네. 이제 오늘 새벽이죠. 미국 그 영업장 끝나고의 종가는 이제 확률은 10.4%. 그리고 12월 달에도 28.5%로 상당히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로서 시장은 금리 동결을 배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그 연준 인사들의 최근 발언도 네. 11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이 낫겠다는 그 의견이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주목했었던 부분은 원래 이제 비둘기파 분들은 원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봤던 그 댈러스 연은의 로건 총재라고 네. 그 로리 로건. 예. 슈퍼 매파입니다. 그분이 비둘기파로 얘기하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 서부 쪽은 좀 약간 그 옛날 카우보이 그 기질이 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그 매파적인 그 강성 그 통화 정책을 그런 게 그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 피셜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현재 그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쪽이 낫다. 왜 그러냐면 현재 장기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고 네. 이 장기 금리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이다. 그러면 이 기간 프리미엄 상승은 통화 긴축을 의미한다.
결국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해도 무방하겠다는 뉘앙스로 어제 이제 말을 했던 것이 의미가 있군요. 사실 이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직은 기준금리 동결을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실 잘 안 보는 지표긴 한데요. 네. 이제 10월 9일 날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예. 고용 추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요게 이제 고용 지표가 사실 후행 지표인데 예. 사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부분은 최대한 동행 지표 수준으로 이제 올린 거거든요. 이걸 보면 9월 달의 지표가 전월 대비해서는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물론 지금 파란색 그래프와 같이 파란색 선과 같이 예. 작년 9월을 기점으로 점점 이제 그 고용 추이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네. 아직도 저희의 기준선이 100보다는 훨씬 높아져 있죠. 그러네요. 절대치보다 높네요. 예, 아직은 고용 시장이 상당히 빡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결국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네.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첫 있습니다. 번째 근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의 그 연준 인사들이라든지 시장의 전문가들 그리고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좀 세워봤어요. 그래서 연준이 이 정도 되면 기준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첫 네. 번째 이제 화면에서 보듯이 비농업 순공령, 즉 NFP 같은 경우에는 한 3달 정도는 계속 15만 명 이하로 나와야지 네. 좀 안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속성까지. 예. 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를 초과해야지 사실은 좀 의미 있는 그 고용 둔화 이렇게 좀 보이는데 사실은 실업률 4%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 우리 금융위기 때는 뭐 10% 훨씬 넘었으니까요. 비교하니까 알겠네요. 네. 그리고 핵심 물가 측면에서도 계속 둔화는 하고 있지만 저희 연준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코어 PCE 기준으로 3.9%인데 이게 3% 초반에는 내려와야. 내려가야지 네. 2%로 진입하겠구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군요. 임금 상승은 사실 파월 의장이 좀 명시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3% 중반입니다. 네. 그래서 3.5% 정도는 가야 되는데 현재는 4.2%로 아직은 좀 올라가 있고요. 구인공고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이전 2020년 1월 달 당시에 이제 750만 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960만 명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직은 낙관하기는 이르고요. 내일 나올 이제 CPI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네. 만약에 이제 국채를 좀 매수하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좀 이제 매입을 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1월 1일 날 FOMC 이후 명확한 방향성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국채 ETF가 가장 접근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국채 ETF를 좀 매수하기를 권하고요. 사실 이제 크레딧 채권들은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이 6가지 기준이 과연 얼마만큼 잘 맞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네. 채권 시장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궁금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 중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옛날 이렇게 학습으로 따졌을 때는 그게 또 오일 쇼크까지 가버리는 바람에 경기 상황이 안 좋아졌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먼저 이제 내일 CPI 발표가 네. 상당히 그 관심을 끌죠. 그렇죠. 왜냐하면 FOMC 직전에 열리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CPI 그렇죠. 지표 발표니까요. 사실 지금 먼저 CPI에 대한 예상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장에서는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0.3%, 네.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는 3.6%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또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어 CPI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에 4.3% 상승 비해서는 약간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다. 아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2% 진입 아니면 4% 초반까지는 아직 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물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변수가 이제 생겼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주말에 이제 전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좀 국지전 양상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서 네.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로서는 좀 다행인 상황이고요. 그렇죠. 확정은 안 됐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 50년 전에 그 상황과 너무 유사한 그렇죠. 일종의 기시감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1973년 10월 6일 날에 욤킴푸르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4차 중동 전쟁인데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밀리다가 미국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반격에 성공했던 사례인데 이제 여기에 사실 오펙 당시에 이제 오펙이 좀 열이 받았죠.
이제 사우디라든지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가입국들. 그래서 10월 16일 날 당시 배럴달 유가를 3.06에서 3.17, 예. 3.65 그러니까 17%를 인상해 버립니다. 엄청나네요. 네네. 지금 사실 가격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 이제 미국의 카르텔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는데 예전에 그 당시는 유가를 마음대로 조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돕는 모든 서방 국가에 대해서 미국도 포함해서 금수 조치를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미국이 석유를 전적으로 중동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가가 많이 올랐고 무기화 현재 이제 시켰네요. 그래프에 저 빨간 박스와 같이 네. 3달러에서 세상에. 12달러 그리고 나중에 14달러 이렇게 올라가 됩니다. 말도 그럼 안 결국 될 정도로. 1970년대 미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군요. 엄청난 그 물가 상승을 보게 되죠. 무섭습니다. 이거.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전쟁과 관련해서 그리고 전쟁과 유가 그리고 달러 그다음에 위험 자산, 네. 국채금리 이거 다 봐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현재는 지정학적 이슈죠. 사실 전쟁인데 전쟁이 확전이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지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이슈에서는 유가는 당연히 상승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채금리는 하락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니까. 그리고 위험자산은 하락을 하는데 이번에는 올라서 좀 놀랐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뉴스에 나오듯이 이란이 개입했다. 네. 그다음에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이러면 최악이죠. 이제 그러면 네. 이제 위에 만약에 미국이 또 도와준다 이러면 오펙 국가들이 1973년 케이스처럼 또 산유량을 결정하는 그 이슈가 시나리오대로 발생하고 가는 거죠. 현재는 지금 인플레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하락할 수 있고 국채금리는 같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유가와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 가볍게만 좀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주시고. 네, 사실 이번 CPI 발표는 본 전쟁하고는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저번 달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다음 달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유가가 급등해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수번에 걸쳐서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라보는 시각은 유가가 급등을 하면 수요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강하기 때문이고 네. 실제로 유가가 지난달에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90달러를 넘었을 때 미국의 휘발유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경기의 둔화를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죠. 많아야 한 번 정도 생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은 원유 수출국입니다. 이제 수입국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중동 얘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채권 플로우 A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의 분석이었습니다.